안녕하세요. 정서적 재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장이룩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간한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개짜 경제학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마냥 평범한 경제학 책은 아닙니다. 일반 경제학 서적들이 금리나 공급, 수요 등 돈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마약이나 낙태, 인센티브, 불법 등 사회적 형상을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들을 보면 교사와 스모 선수 간의 공통점으로 인센티브의 매력과 어두운 면을 파헤치기도 하고요. KK단과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공통점으로 정보의 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4장,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낙태의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논란이 되는 만큼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이 낙태가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사장에서는 루마니아의 낙태 불법화와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여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면 범죄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의 내용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 벤 샤피로는 이 책의 조사 내용이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수정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과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도 분명 옳은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주신 장이룩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낭독을 들으시는 동안 낙태에 대해 그리고 범죄율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웅진지식하우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짜 경제학 스티븐 레빗, 스티븐 더브너 지음, 안진한 옮김 4.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66년 루마니아의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후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낙태를 금지했다. 태아는 사회 전체의 재산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누구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국가 지속성의 법칙을 포기한 배신자이다. 그와 같은 장엄한 선언은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에 적합한 국가를 창조하겠다는 그의 기본 계획은 장엄하게 실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궁전을 건설하는 반면 자신의 국민들은 잔인하게 다루거나 아예 무시했다.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수많은 농촌 거주자들을 난방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정부의 요직에 자기 아내인 엘레나를 포함해 40명이나 되는 친족들을 포진시켰으며 그들을 위해 40채의 집을 비롯해 그에 상응하는 기금속과 모피를 대주었다. 차우세스쿠 여사는 공식적으로 루마니아 최고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나 모성애가 그다지 깊지는 않았다. 벌레들은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먹이를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없죠. 그녀 남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식량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루마니아인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친자녀들을 도청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차우세스쿠는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고자 했다. 인구를 늘려 루마니아의 국력을 급격히 키우려고 했던 것이다. 1966년까지 루마니아는 가장 진보적인 낙태 허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사실 루마니아에서 낙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균 5차례의 임신 가운데 4번이 낙태 시술로 이어지곤 했다. 그런데 급작스레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낙태가 금지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이미 자녀가 넷 이상인 여성이나 공산당 고위 간부인 여성들 뿐이었다. 동시에 모든 형태의 피임법과 성교육도 금지됐다. 월경 경찰이라는 냉소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정부 관리가 일터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 여부를 검사했다. 만일 어떤 여성이 거듭해서 임신에 실패하면 엄청난 금욕세를 부과당했다. 차우세스쿠의 인센티브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었다. 낙태가 금지되고 1년 만에 루마니아의 출산율은 2배로 증가했다. 당시 이 신생아들의 조국은 차우세스쿠의 친족이나 공산당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었다. 더구나 이 아이들의 삶은 특히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낙태가 금지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1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측정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뒤처졌다. 학교 성적도 낮고 노동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게다가 범죄에 빠질 확률은 훨씬 더 높았다. 낙태금지법은 차우세스쿠가 결국 권력을 잃게 되는 그날까지 위력을 발휘했다. 1989년 12월 수천 명의 인파가 인민을 좀먹는 그의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티미슈아라의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들 중 다수는 10대이거나 대학생이었으며 경찰은 10여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다. 시위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41세의 대학 교수는 훗날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기 두려웠지만 당시 13살이던 딸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 13살에서 20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죠. 티미슈아라 학살이 있은 지 며칠 뒤 차우세스쿠는 부쿠레슈티에서 수십만의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도했고 또다시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몰려나왔다. 그들은 티미슈아라를 기억하라와 살인마를 타도하라라는 구호로 차우세스쿠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이다. 차우세스쿠는 10억 달러를 들고 엘레나와 함께 루마니아를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생포되어 약식 재판을 받았고 크리스마스 날 총사령에 처해졌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당시 건자에서 쫓겨난 공산주의 지도자 가운데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뿐이었다. 그의 몰락을 주도했던 이들이 루마니아의 청년층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이들 대부분은 그가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아이들이었다. 미국 범죄율 감소의 수많은 가설들. 루마니아의 낙태 금지 정책에서 1990년대 미국 범죄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특이한 논리 전개 방식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루마니아의 낙태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미국의 범죄 이야기가 된다.
이 두 이야기의 대칭축에 해당하는 시기는 1989년 크리스마스다. 그날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낙태 금지 조치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범죄율은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15년 동안 폭력 범죄는 80%나 증가했고 매일 저녁 뉴스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 범죄는 결코 빠지지 않는 주요 화제거리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모두가 경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기에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을 정도였다. 사실 범죄율이 정점에 도달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까지도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확연하여 반박의 여지가 설 자리조차 없었다. 범죄율이 그렸던 길고도 혹독한 그래프 창 끝이 마침내 아래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살표는 하강을 계속하여 마침내 40년 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들의 잘못된 예측을 해명하기 위해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앨런 폭스는 자신이 경고한 피해 재전이 사실은 의도적인 가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제가 길거리에 피가 흐르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했다. 하지만 피해 재전과 같은 강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지요.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군요. 안도감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범죄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즐기게 되자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그럼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범죄학자나 경찰관, 경제학자, 정치가들을 비롯해 범죄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조차 하지 못했는데 나아가 그 원인을 무슨 수로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죄 감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갖가지 가설들을 쏟아냈고 신문 지면의 많은 부분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채워졌다. 언론은 언제나 가장 나중에 기자에게 자신의 가설을 털어놓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결론을 대체했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는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범죄율 감소에 대해 미국의 10대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던 다양한 분석을 인용된 빈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것으로 렉시스넥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가설 1. 혁신적 치안정책 2. 징역형의 증가 3. 크랙을 비롯한 마약 시장의 변화 4. 인구 고령화 5.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 6. 건실한 경제 7. 경찰 인원의 증가 8. 기타 다른 설명. 만일 당신이 추측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멈춰 이런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들 중 단지 3가지 이유만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상상이나 이기심 혹은 그랬으면 하면 바람에 의해 생성된 환상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큰 힌트를 제공하겠다. 범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앞에 제시된 목록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단 한 차례도 뉴스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상당히 보편적인 주장에서부터
1990년대에 범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경제는 한국면에 접어들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가 범죄를 때려잡은 망치구실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쉽다. 하지만 데이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론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인력 수요의 증가가 특정 범죄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돈 문제와 직접 연관된 범죄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살인이나 폭행, 강간 같은 폭력 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아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이 1% 감소함에 따라 비폭력 범죄의 발생률도 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실업률의 감소폭은 2%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비폭력 범죄는 자그마치 40%나 감소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실한 경제 이론의 가장 큰 오류는 폭력 범죄에서 나타난다. 1990년대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몇 가지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 범죄와 경제 사이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미약해 보이는 연관성은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했던 1960년대를 돌아보면 더욱 희미해진다. 1960년대에는 폭력 범죄율마저 경제를 따라 크게 증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199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경제 추세가 설득력 높은 설명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범죄 행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적어도 경제란 말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수백 개의 교도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제 범죄 감소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을 고려해보자. 징역형의 증가가 범죄를 감소시켰다. 먼저 범죄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 범죄를 감소시켰는지 생각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특정 기간 동안 범죄가 그렇게 극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20세기의 첫 50년 동안 미국의 폭력 범죄 발생률은 전국에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갑자기 폭력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폭력 범죄 증가를 부추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전보다 간대해진 사법 체계임이 확실하다. 1960년대에는 유죄 판결의 비율이 감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재수의 형벌 역시 훨씬 가벼워졌다. 이러한 추세는 피의자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촉발되었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점점 더 범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비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경제학자 그레이 베커는 이렇게 기록했다. 범죄자의 대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스페인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인센티브를 골라 잡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기가 짧았으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들 역시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범죄율 증가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과 많은 정치적 소동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범죄를 부추기는 인센티브는 많이 제거되었다. 과거에는 그냥 풀려났을 제목으로도 이제는 감옥에 가야 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마약과 관련된 제목으로 수감된 범죄자의 수는 이전과 비교해 15배나 증가했다. 다른 범죄에 대한 구형, 특히 폭력 범죄의 형량이 늘어났다.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2000년이 되자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수는 200만에 이르렀는데 이는 1972년 수감자의 수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 증가분의 절반은 1990년대에 발생한 것이다. 형량의 증가와 범죄율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상당히 강력하다. 형량의 증가는 억제 요인이면서
동시에 예방책으로 작용했다. 이는 상당히 논리적인 이론으로 보였으나 일부 범죄학자들은 논리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977년 교도소 건설 중단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학술 연구 논문은 범죄율이 높을 때에는 수감률도 높았다고 지적하며 수감률이 낮아져야만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설 중단 연구는 상관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기초적 혼동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신뢰라 할 수 있다. 그와 대칭되는 주장을 고려해보자. 한 도시의 시장이 그 도시 프로야구팀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시민들이 미친 듯이 축하 행사를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둘 사이의 상관성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건설 중단 프로젝트 연구자처럼 상관성의 작용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해 시장은 시민들에게 월드시리즈에서 제1구가 던져지기 전에 미리 축하 행사를 벌이라고 명했다. 주객이 전도된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로 인해 우리 팀이 우승하리라는 것이었다. 수감자 수의 지나친 증가 현상이 꺼려지는 데에는 분명 많은 이유가 있다. 많은 미국인, 특히 흑인의 상당수가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모든 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감옥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범죄에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옥은 저렴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 명의 수감자를 유지하려면 연간 25,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1990년대에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징역형의 증가는 분명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율 감소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율 감소 원인에서 징역형의 증가와 함께 언급되곤 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다. 바로 사형구형의 증가다. 1990년대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1980년대에 비해 4배나 늘었고 그 결과 10년에 걸친 논쟁에 근거해 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었다. 첫째, 사형 선고 건수가 아무리 증가했다고 해도 그 수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보통 선고에서 집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범죄자라면 사형의 위험 부담 때문에 범죄를 포기하지 않는다. 10년 사이 사형 구형은 4배로 증가했으나 실제로 1990년대에 집행된 사형 건수는 미국 전역에서 478건에 불과했다. 부모라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좋아, 내가 10까지 세는 동안 뚝 그치지 않으면 이번엔 진짜 크게 혼날 줄 알아? 억제력과 공갈의 차이를 모르는 부모는 없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1995년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도 이 책을 쓰고 있을 때까지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사형수의 삶이 길거리의 삶보다 더 안전하다면 사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범죄자의 고려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놀이방에서 아이를 늦게 찾아가는 부모에게 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사형의 부정적 인센티브는 범죄자가 마음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사형의 유효성 논쟁이 지닌 두 번째 결점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사형이 억제력을 발휘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억제됐을까? 경제학자 아이작 에를리히는 이후 자주 인용되는 그의 1975년 논문을 통해 예측치를 발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 명의 범죄자를 사형시킬 경우 그가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7건의 살인이 예방된다고 한다. 이제 산수 실력을 발휘할 때다. 1991년 미국에서는 14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01년에는 66건으로 증가했다. 에를리히의 계산에 따르면 사형이 52건 증가했으니 2001년에는 364건의 살인사건이 줄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그 해의 살인사건은 실제로 4%나 감소했다. 따라서 사형 옹호론자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사형은 1990년대 살인사건 감소 현상의 불과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이 구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폭력범죄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사형이 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한때 사형 제도를 옹호했던 사람들조차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저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사형제도 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 연방대법관 해리 A. 블랙먼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기계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겁니다. 즉, 범죄율을 떨어뜨린 것은 사형 구형도 경제 효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징역형의 증가는 범죄 감소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 모든 범죄자가 스스로 감옥으로 행진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 범죄를 조사하고 악당을 체포하며 증거를 모아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자연스럽게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한 쌍의 다른 이론으로 이어진다. 혁신적 치안정책, 경찰 인원의 증가. 두 번째 이론을 먼저 생각해 보겠다. 미국에서 국민 1인당 경찰관의 수는 1990년대에 14%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의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했을까? 답은 확실하다. 그렇다. 하지만 그 답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증가하면 사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오고 더 많은 예산이 경찰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범죄율과 경찰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보면 경찰력이 증가했을 때에는 범죄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경찰이 범죄를 초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범죄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범죄자를 감옥에서 내보내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범죄의 증가와 전혀 무관하게 경찰의 수가 증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경찰력이 일부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면 우리는 과연 경찰력이 집중된 도시에서 범죄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같은 여건은 종종 유권자의 표를 갈망하는 정치가들에 의해 조성되기도 한다. 선거일을 몇 달 앞둔 현직 시장은 경찰력을 강화함으로써 준법과 질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심지어 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최근에 선거가 있었던 몇몇 도시의 범죄 발생률과 한동안 선거가 없었던 도시들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추가 경찰 인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출한 답은 두 요인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추가 경찰력은 범죄 발생률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켰다. 다시 한번 문제를 거꾸로 돌려 범죄율이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따져보자. 1960년에서 1985년 사이 경찰관의 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50% 이상 줄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 인원을 추가하는 일이 그 시대의 진보주의적 신미안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처럼 경찰력이 50% 감소했다는 말은 범죄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무렵에는 준법 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법정에서도 간대한 판결이 행해했기 때문에 경찰력이 이처럼 줄어들자 범죄자들은 강한 긍정적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사고방식은 물론이고 필요성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치안과 관련된 시대 조류가 거꾸로 흐르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규모 경찰 인력이 증원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범죄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전이라면 체포되지 않았을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다. 1990년에 발생했던 범죄율 감소의 10% 정도는 경찰 인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990년대에 경찰 간의 수만 변화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범죄 감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많이 인용됐던 치안 정책상의 혁신을 고려해보자. 지능적으로 치안 활동을 벌임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론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명은 없을 것이다. 악한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회적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빠른 속도로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존 케네스 게블레이스의 말처럼 사회 통념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어서이다. 즉, 이 이론을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의 개인적 편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뉴욕시다. 당시 새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과 그가 임명한 경찰청장 윌리엄 브레이턴은 절망적인 뉴욕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브레턴은 치안 활동에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그는 뉴욕 경찰을 뒷날 한 고위 간부가 우리식 아테네 중흥기라고 일컬은 시대로 인도했고, 이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관행 대신 새로운 개념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브레턴은 관할 경찰서장들을 설득하는 대신 책임감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 근대적인 경찰의 노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기술적 해법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는 컴스태트과 같은 시스템도 포함되었다. 브레턴에 의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범죄학자 제임스 큐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창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행위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즉, 누군가 유리창을 깨트렸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는 그것을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트리거나 더 심할 경우 건물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서나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빌 브레턴의 경찰들은 이전까지 그냥 눈 감아주고 했던 행위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하철 무임 승차와 지나친 구걸행위, 노상방뇨, 운전자가 적절한 액수의 기부를 하지 않으면, 더러운 걸레로 자동차의 앞유리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 등이 충분한 체포 사유가 되었다. 뉴욕 시민 대부분은 이와 같은 대대적 단속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지만 그들이 특히 마음에 들어한 것은 브레턴과 줄리아니가 활발하게 전도한 혁신, 즉 작은 범죄를 뿌리 뽑으면 큰 범죄의 불길을 피어올리는 데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오늘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은 자는 어제 살인범으로 현상수배된 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뒷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자는 아마 강도질을 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폭력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뉴욕 시민들은 약간의 연극적인 브루클린 토박이 시장과 모난 얼굴에 보스턴 사투리를 쓰는 경찰총 책임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찬사를 던졌다. 하지만 남달리 고집센 이 두 인물은 영광을 나누어 갖는 데는 서툴렀다. 범죄 감소의 성과 덕분에 시장인 줄리아니가 아니라 브레턴이 타임스의 표지에 등장하자 그는 사임을 강요당했다. 결국 그는 27개월 만에 뉴욕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뉴욕시는 1990년대 범죄율 하락 기간 동안 치안 정책에서 명백한 혁신을 이룩했고, 또한
다른 어떤 미국 도시보다 더 큰 폭의 범죄율 하락을 누렸다. 살인사건 발생 빈도는 1990년 인구 10만 명당 30.7건에서 2000년에 8.4건으로 떨어져 무려 73.6%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의 면밀한 분석 결과는 혁신적인 치안 정책이 이런 큰 폭의 하락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첫째로, 뉴욕에서 범죄 감소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말 무렵 이미 재산범죄와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가 20%나 감소했다. 하지만 루돌프 줄리아니는 1994년에 비로소 뉴욕시장이 되었으며 따라서 브렌턴은 아직은 경찰청장이 아니었다. 범죄율은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리고 브레턴이 청장에서 쫓겨난 뒤에도 범죄율은 오랫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다. 둘째, 새로운 치안 정책은 경찰청과 관련해 좀 더 의미심장한 변화와 함께 움직였다. 바로 경찰관 고용 열풍이다.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뉴욕 경찰은 45%나 팽창했고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관 수의 증가는 새로운 치안 정책의 시행과는 관계없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경찰 인력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뉴욕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8% 이상 하락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만일 뉴욕 살인사건 감소율에서 18%라는 수치를 뺨으로써 경찰 인력 증가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다면 뉴욕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도시들을 앞섰다고 할 수 없게 된다. 뉴욕의 순위는 기껏해야 전국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새로 채용된 경찰의 대부분은 줄리아니에게 패배한 전임 시장 데이비드 디킨스에 의해 고용되었다. 디킨스는 준법과 질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려고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상대가 전직 연방 검사인 줄리아니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뉴욕의 범죄율 감소에 대한 공적을 어떻게든 줄리아니에게 돌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디킨스가 경찰의 수를 늘린 것 또한 줄리아니의 명성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찰 인력의 증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비록 디킨스가 줄리아니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뉴욕의 치안 혁신이 범죄를 급격하게 감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단순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사실에 있다. 1990년대 범죄 발생률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뉴욕과 똑같은 정책을 시도한 도시는 거의 없었고 더욱이 뉴욕과 같은 열정을 보인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최악의 치안 정책으로 악명 높은 로스앤젤레스에서조차 뉴욕에서 경찰 인력의 증가 덕분에 발생했다는 감소 비율과 비슷할 정도로 범죄율이 줄었다. 지능적이고 꼼꼼한 치안 정책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은 분명 치졸한 행동일 것이다. 빌 브레턴은 뉴욕 경찰의 혁신을 일으켰고 그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자신과 대중매체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의 정책이 범죄에 대한 만병통치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다른 도시에서 치안 정책의 혁신이 미친 영향을 계속 측정해보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브레턴 본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가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레턴은 그의 품질 보증서나 다름없었던 몇 가지 혁신 정책을 적절히 구현하는 한편 먼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선언했다. 수천 명의 경관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 말이다. 이제 범죄율 감소를 설명하는 또 한 쌍의 이론을 검토해보자.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 크랙을 비롯한 마약 시장의 변화. 우선 총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 번도 냉정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총기류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정확하게 그에 반대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떻게 이른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세상을 그렇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 자루의 총이 단 한 가지의 요인에 따라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 총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가? 이것이야말로 총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 기본적인 문제를 고려해보자. 총이란 무엇인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총이 자연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자라는 데 있다. 한 자루의 총은 어떤 분쟁이든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근육질의 남자와 깡마른 한 사내가 술집에서 언쟁을 벌였다고 상상해보라. 말다툼은 곧 주먹질로 발전한다. 깡마른 사내가 맞아 터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 뭐하러 싸움을 벌이겠는가? 따라서 사회적 서열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약 깡마른 사내에게 총이 있다면 어떨까? 이제 그가 승리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 경우 총의 존재로 인해 그것이 없을 때 일어나지 않을 폭력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근육질 남자와 깡마른 사내 대신 한 여고생이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노상 강도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강도만 총을 들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대로 소녀만 총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양쪽 모두 총을 갖고 있다면,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총기가 강도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여학생이 총기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악당들은 언제나 총을 갖고 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강도짓을 하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누구나 총기를 소유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총기류 암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누구든 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총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미국 성인 한 명당 총기를 한 자루씩 분배할 경우 총보다 먼저 사람이 부족하게 될 정도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거의 3분의 2는 총기에 의해 자행되며 이는 다른 산업국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한 살인사건 발생 비율 역시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미국에서 살인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총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일치한다. 하지만 총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시민군으로서 돌격 소총을 지급받고 이를 집에 보관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총기 보유수로 따질 때 스위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총기가 범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는 미국식 방법은 아무리 잘 봐줘도 미약한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한 자루의 총은 코카인 한 봉지나 자동차 한 대, 한 벌의 바주와는 달리 거의 영구적일 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금지한다고 해도 사용 가능한 총기는 여전히 태산처럼 남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근 총기와 관련해 상정된 법률안들이 1990년대라면 범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유명한 총기 규제법은 1993년 통과된 브랜디법으로 총기를 사려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요구하고 총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런 해법은 정치가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경제학자들에게는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같은 상품을 파는 안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고 저렴하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범죄자가
집 근처 총기류 상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주일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브랜디법은 범죄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각 지역의 다양한 총기류 규제 법안들도 역시 실패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는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범죄가 줄어들기 이전부터 총기 규제를 시행했지만 범죄 감소 측면에서는 여전히 여타 도시들보다 뒤처져 있다.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억제책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사람의 형량을 크게 늘린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선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 체포된 사람에게 사용을 구형하거나 적어도 형량이 훨씬 더 강화된다면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분명 곤두박질 칠 것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에서 자주 소비된 또 다른 주요 품목은 총기류 유상해수 정책이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번쩍번쩍 빛나는 공포스러운 총기 더미가 시장과 경찰청장, 지역 운동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 말이다. 이런 장면은 사진을 찍기에는 아주 좋은 피사체일지 모르지만 총기류 유상해수가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해수된 총기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것들이거나 폐품들이었다. 총기류를 반납하는 대신 받는 대가는 보통 $50 내지 $100였고 예외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로 몇 시간의 무료 정신과 진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해수된 총기의 수는 새로 시장에 공급된 총기의 수보다 훨씬 적었다. 미국의 총기류 수와 매년 살인사건 발생 건수를 놓고 보면 총기 1만 정 중 하나가 살인사건에 사용된다. 총기 해수 프로그램으로 해수된 총기는 1000 정도 되지 않았다. 즉, 해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살인사건 하나가 감소할 가능성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해수된 총기의 양은 범죄 감소에 미약한 영향을 미칠 정도도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는 이전과 반대되는 주장이 등장했다. 더 많은 총기류를 풀어놓되 대신 그것을 적절한 사람의 손에 들려주자는 것이다. 경제학자 존 R. 로버트 주니어는 이러한 주장의 대변자로 그의 명함은 늘어나는 총기, 줄어드는 범죄라는 책이다. 그 책에서 그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은밀하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지역에서는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잠재 희생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은 로트를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이념주의자라 불렀고 로트는 총기류에 대한 분쟁에서 피르친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논쟁에서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메리롯이라는 가짜 인물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기까지 했다. 로시는 자신이 로트의 제자라고 밝히며 로트가 지적이고 공정하며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수업을 들어보면 그분이 우익 농객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분의 수업이라면 뭐든지 들으려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심지어 로트 교수님은 직접 다른 교수들의 수업도 들어보고 자기와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대학원 수업도 접해봐야 한다고 하셨을 정도죠. 그러다 로트는 자신의 늘어나는 총기, 줄어드는 범죄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연구 자료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로트의 매력적인 가설은 진리일 가능성이 적다. 그의 결론을 재현하려고 시도했던 다른 학자들은 적절한 사람의 무기 소유라는 로트의 이론이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자. 크랙 버블의 붕괴 이론이다. 크랙 코카인은 너무나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라 거의 하룻밤 만에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크랙 판매로 돈을 번 사람은 크랙 횡단의 보스들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직접 크랙을 판매하는 조직원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조직에서 서열을 높이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그들 중 다수가 서열 상승을 위해 기꺼이 경쟁자를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경쟁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 수익이 높은 마약 판매 장소를 두고 총격전도 벌어졌다. 전형적인 크랙 관련 살인은 한 크랙 판매책이 다른 판매책을 쏘는 경우로 이른바 사회통념과는 달리 딱부리 눈을 한 크랙 중독자가 불과 몇 달러를 위해 상점 점원에게 총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쨌든 그 결과 폭력범죄 검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심지어 1988년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25% 이상이 크랙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1991년에 들어서 크랙과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크랙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요즘에도 크랙 흡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5%가 여전히 코카인과 연관이 있으며 크랙 사용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람들의 수 역시 별로 줄지 않고 있다. 사라진 것은 크랙을 판매함으로써 얻었던 엄청난 이윤이다. 코카인 가격은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고 크랙의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용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판매상들은 서로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윤도 감소했다. 결국 크랙 버블은 마치 나스닥 증시의 거품이 꺼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붕괴했다. 경험 많은 크랙 판매상들은 살해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어린 판매상들은 적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토너먼트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더 이상 상대방의 구역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할 만한 가치는 없었다. 따라서 그 일에 종사하다 살해당하는 것은 더더욱 가치 없는 일임이 확실했다. 그에 따라 폭력이 감소했다.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젊은 흑인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은 48% 감소했고 이는 더 나이 많은 흑인과 나이 많은 백인 사이의 살인 감소율 30%와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마약 시장의 붕괴는 1990년대 범죄 감소의 약 15%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확실히 상당한 수치지만 동시에 1980년대에 폭발한 범죄 증가율에 크랙이 15% 이상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다시 말해 크랙의 시료카는 여전히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게다가 마약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마지막 한 쌍의 이론은 두 가지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경향은 이미 대중매체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는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다. 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전에는 누구도 고령화 추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피해 재전을 주창했던 범죄학자는 인구 변동 추세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상했다. 즉, 전체 인구의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무리의 잔인한 슈퍼 프레데터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로 인해 미국은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이다. 수평선 뒤에 한 무리의 구름이 숨어 있어 곧 바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몰고 올 것이다. 제임스 큐 윌슨은 1995년에 이렇게 썼다. 인구는 다시 젊어지게 될 것이다. 단단히 각오하라.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윌슨이나 제임스 앨런 폭스와 같은 범죄학자들은 인구 통계 자료를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 실제로 상승한 것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었다.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끔찍한 소식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인은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에 가난한 노인들은 그 경향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65세 노인이 체포당할 가능성은 10대들에 비해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범죄 감소 이론이 매력적이고 명석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원만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범죄율은 줄어들리라.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고령화가 1990년대의 범죄율 감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변화는 너무 느리고 쉽게 느껴지지 않는 과정이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1990년대에 발생한 극적인 범죄율 감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 또 다른 인구 변동이 존재한다. 로데 웨이드 판결. 1966년에 루마니아로 돌아가 보자.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차우셰스쿠가 낙태를 불법화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왜 그랬을까? 1930년대와 1960년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낙태는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낙태를 허가받지 못한 여성들이 대체로 자기 자식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산모의 수입이나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에 따라 대조군을 구성했을 때에도 낙태를 하지 못해 태어난 아이들은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미국의 낙태 역사는 유럽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태동, 즉 태아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시기인 임신 16주에서 18주 이전에는 낙태가 허용되었다. 그러다 1828년 뉴욕시가 최초로 낙태를 제한했고 1900년이 되자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화되었다. 20세기 낙태 시술은 대단히 위험한 데다 대체로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따라서 가난한 여성은 대부분 낙태를 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임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가 되자 몇몇 주에서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가 위험한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낙태 시술이 허용되었다. 1970년 무렵에는 5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되면서 널리 적용되었는데 그 5개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였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에 따라 낙태 시술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해리 블랙먼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부모가 될 여성의 곤란한 처지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인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임신, 즉 자녀의 추가는 여성에게 고된 삶과 미래를 강요할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도 절박하다.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심각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자식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미 자식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에 또다시 아이가 생긴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루마니아와 스칸디나비아의 어머니들, 그리고 지구상 다른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을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르기에는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임신 후 음주 혹은 약물 남용으로 인해 아이의 건강에 장애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너무 어리거나 아직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도 간절히 자식을 원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에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됐든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고 나서 첫 해에 미국에서 75만 명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1980년이 되면 그 수치는 160만에 이르고 이후 그 수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구 2억 2,500만의 국가에서 매년 160만 건의 낙태라면 그리 극적인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총살을 당하고 루마니아에서 낙태가 다시 합법화됐던 첫 해. 루마니아인 22명당 한 건의 낙태가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임신한 여성 중 매년 160만 명이 갑자기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중류 혹은 상류 가정의 딸들만이 안전하게 불법 낙태를 준비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500짜리 불법 시술 대신 어떤 여성이라도 때로는 $100 이하의 비용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로데 웨이드 판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여성은 누구일까? 미혼모나 10대 임신부, 가난한 여성, 아니면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여성들이다. 이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자녀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한 연구에 의하면 낙태가 합법화된 후 초기에 낙태된 태아들이 만약 세상에 태어났다면 빈곤한 삶을 경험할 가능성은 평균치보다 50%나 높았다고 한다. 편부모 슬하에서 성장할 가능성 역시 평균보다 60%나 높았다. 성장기의 가난과 편부모라는 이들 두 인자는 한 아이가 미래의 범죄자가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10대 어머니들을 가진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연구는 모친의 낮은 교육 수준이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달리 말해 수백만의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를 결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이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경우 불행한 그리고 어쩌면 범죄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확실히 낙태의 허용은 미국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유아 사례가 급격히 감소했다.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례는 물론이고 입양기간에 위탁되는 아이들의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임신율은 30%나 증가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6% 감소했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낙태가 산하 제한의 수단이자 거칠고 가감한 일종의 보험증권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하지만 낙태 합법화로 인해 도출된 가장 극적인 결과이자 그 효과가 실체를 드러내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바로 낙태가 범죄에 미친 영향일 것이다. 1990년대 초 로데 웨이드 판결 직후 출생한 첫 번째 아이들 집단이 1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들 세대에 부족한 것은 당연하게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었다. 모친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음에도 낳을 수밖에 없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가 계속 성년이 되어 감에 따라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낙태의 합법화는 원치 않는 출산을 줄였다. 원치 않는 출산은 범죄율을 높인다. 따라서 낙태의 합법화는 범죄율을 낮춘 것이다. 이 이론은 무척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론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일상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부분까지 반대의 입장도 다양했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반론은 가장 직설적인 질문일 것이다. 과연 이 이론이 사실인가? 어쩌면 낙태와 범죄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신문에서 떠드는 대로 훌륭한 치안 정책이나 지능적인 총기 규제, 경제 변형 등 범죄 감소의 원인이라고 믿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상황과 연결시키도록 진화했지,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연관시키도록 진화해 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단기적인 인과관계를 신뢰한다. 뱀이 친구를 물었고 그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다. 이때 사람들은 친구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판단은 옳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되면 그와 같은 단순한 사고는 쉽게 함정에 빠진다. 불완전한 원인을 신봉하는 고대 문명에 대해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처녀를 강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전사들에 대해 읽는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씩 하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시 불완전한 원인을 믿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자신이 기득권을 가진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자들이 진리를 주장할 때 그런 경향은 더더욱 심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낙태와 범죄의 연관성이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낙태의 허용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낙태를 허용했던 5개의 주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에서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기 적어도 2년 전부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들 5개 주는 다른 45개의 주와 워싱턴 DC보다 훨씬 전부터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988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이 초기 낙태 허용주에서는 폭력 범죄가 다른 주와 비교해 13%나 감소했다. 1994년에서 1997년 사이 살인사건 발생률은 다른 주보다 23%나 더 떨어졌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 5개 주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낙태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데이터에 눈을 돌려야 할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주의 낙태율과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다. 확신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로 1970년대에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주는 1990년대에 범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에 낙태율이 낮은 주에서는 범죄 감소율이 낮았다. 1985년 이래로 높은 낙태율을 보인 주들은 낙태율이 낮은 주에 비해 약 30% 높은 범죄율 감소 현상을 보였다. 더욱이 1980년대 말 이전, 즉 낙태 합법화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아이들이 최고의 범죄 성향을 보이는 나이에 이르기 이전에는 이들 주에서 낙태와 범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로데 웨이드 판결이 실제로 범죄 발생 경향을 뒤집은 사건임을 시사한다. 심지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태와 범죄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상관관계들은 그 외에도 많이 존재한다. 낙태율이 높은 주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세대의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 감소는 이전 세대의 증가 추세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낙태 허용과 범죄율 사이에 비슷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에는 수천 명의 10대 남성 범죄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10대 미혼모의 수도 줄어들었다. 수많은 10대 미혼모가 낙태를 함으로써 어머니의 인생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소녀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낙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범죄 감소 요인이었다는 발견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이건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스위프트의 풍자에 가깝다. 오래전 G.K. 체스터턴이 했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모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범죄의 감소는 낙태 허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혜택일 따름이다. 하지만 개인의 슬픔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교나 도덕적 근거를 들어가며 낙태에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사실 낙태를 그 자체로 범죄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한 법률학자는 낙태 합법화가 노예제도나 홀로코스트보다 더 나쁜 범죄라고까지 칭했다.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낙태 허용은 가장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브롱크스와 미네소타에서 고위 경찰 간부로 재직한 바 있는 앵서니 V 보좌에는 이러한 사실을 1994년 미네소타 주지사에 출마했을 때 확실히 실감했다. 그는 주지사에 출마하기 몇 년 전부터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낙태가 1960년대 말 이후로 미국이 채택한 범죄 예방 조치 중 유일하게 효과를 거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직전 이러한 보좌의 견해가 공공에게 알려지자 그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선거에 패했다. 낙태에 대한 견해와 상관없이 당신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낙태 증가 대 범죄 감소라는 거래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아니, 이처럼 복잡한 거래에 어떤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공교롭게도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거래에 수치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흥미로운 습관을 갖고 있다. 북부 얼룩무늬 올빼미를 멸종해서 구하려는 노력을 생각해보자. 한 경제 연구에 의하면 5,000마리의 올빼미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약 460억 달러, 즉 올빼미 한 마리당 900만 달러라고 한다. 1989년 유조선 엑스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 이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전형적인 미국 가구가 기꺼이 지불할 비용은 31달러라고 계산했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인간의 신체 각 부위에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코네티컷주가 산업재해 시 이용하는 피해 산정표를 살펴보자. 상실 혹은 손상된 신체 부위, 주급 보상액. 첫 번째 손가락 36, 두 번째 손가락 29, 세 번째 손가락 21, 네 번째 손가락 17, 주로 사용하는 쪽 엄지 63, 반대쪽 엄지 54, 주로 사용하는 쪽 손 168, 반대쪽 손 155, 주요 사용하는 쪽 팔 208, 반대쪽 팔 194, 엄지발가락 28, 그 외의 발가락 9, 발 125, 코 35, 눈 157, 신장 117, 간 347, 췌장 416, 심장 520, 유방 35, 난소 35, 고환 35, 은경 35에서 104, 음부 35에서 104. 이제 논쟁을 위해 조금 잔인한 문제를 던져보자. 신생아와 태아의 상대적 가치는 얼마나 차이날까? 한 명의 신생아를 희생시켜 여러 명의 태아를 구하는 솔로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 과연 당신은 신생아 한 명당 태아의 수를 몇 명으로 잡아야 타당하다고 하겠는가? 물론 이는 사고 훈련을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연습은 낙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인 낙태 옹호론자나 낙태 반대론자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계산에 불과할 것이다. 우선 생명이 수정 단계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은 신생아와 태아의 가치를 1대1로 계산할 것이다. 반면에 낙태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몇 명의 태아도 단 하나의 신생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리라. 그렇다면 양쪽 진영 어느 쪽에서도 속하지 않는 제3자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제3의 인물은 태아가 신생아와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생아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지도 않는다. 이제 토론을 위해 양쪽의 상대치를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그가 신생아 한 명당 100명의 태아가 상응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치자. 미국에서는 매년 150만 건 정도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생아와 태아의 상대적 가치가 1대 100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150만 건의 낙태는 1만 5천 명의 생명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1만 5천 명이면 미국에서 살인사건으로 희생되는 사람의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낙태가 합법화됨으로써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살인사건보다 훨씬 많은 수요다. 따라서 태아가 인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보기에 낙태를 증가시켜 범죄를 감소시키는 교환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낙태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여성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일반적으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성 자신이다. 만약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녀는 낙태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